안녕하세요. 작가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서울대에 보냈다고 하는 그 책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유튜브 보는데 동치미에 출연하셔서 굉장히 유명하신 변호사님 있잖아요. 양소영 변호사님께서 우리 아이들 이 책 보고 3명 다 서울대 보냈어요. 소개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서울대에 보냈을까? 당장 도서관에 가서 빌려봤습니다. 그 책은요, 우리에게 이적 어머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여성학자이신 박혜란님의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이란 책입니다. 꽤 정말 오래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이게 재출판되기도 했는데, 이 이적 어머님 같은 경우도 삼형제 다 서울대 보냈잖아요. 굉장히 화제를 모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책을 출판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책을 읽은 또 다른 엄마, 양소영 변호사님께서도 책을 읽고서 아이들 서울대 보내셨다는 겁니다. 양소영 변호사님의 유튜브 영상에서는 특별한 비법보다도 고마움의 영상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워킹맘으로서 굉장히 공감받고 위로받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호사 일 하시면서 특히나 새 아이 엄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바쁘셨을 거란 말이에요. 나 지금 잘하는 걸까? 지금 아이들 보살펴야 할 텐데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잘하는 일일까? 이게 괜히 막 이기적인 엄마인 것 같고 아이들에게는 못난 엄마인 것 같고 이런 마음 들잖아요. 워킹맘님들 같은 경우는. 이 박혜란님의 이 책에서 위로를 전해받고 우리 어머님대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마주했던 어머님들의 상이 그렇잖아요. 예전의 어머님들의 상.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무조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 그러한 삶을 바라봐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에게 자칫 소홀해지는 그런 일들이 괜히 좀 이기적인 엄마는 아닐까. 미안한 마음? 이게 잘 가는 일인지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박혜란님께서는 책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유난 떨지 않아도 된다.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 나의 길을 묵묵히 가라. 나의 성장에 집중해 나가라. 나의 성장의 발전을 결코 게을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뭐 이거 챙겨주고 저거 챙겨주고 유난 떨고 그렇게 섣불리 끼어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이들을 믿는 만큼 아이들은 잘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책 제목은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잘 믿어줘라. 믿는 만큼 자라난다. 도대체 어떻게 뭘 믿어줘요?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자라나는 아이들인데 뭐 세세하게 챙겨줘야 되고 뭔가를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런 물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파헤쳐보기 시작했습니다. 3명의 아이를 서울대에 보낼 수 있었던 그런 비법이 그래도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찾아봤어요. 몇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5가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어머니의 교육 철학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내게서 아이들에게 지적 자극을 준 그 어떤 방법을 끌어낸다면 그건 바로 훈이가 물어보며 엄마를 탓한 바로 그 말 한마디. 모르는 건 끝까지 모른다고 해라.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사람처럼 바보는 없다. 이 대목. 예. 여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라. 우리는 흔히 모른다 하면은 부끄럽다고 여깁니다. 창피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입을 꽉 다물거나 가만히 있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그렇죠. 그런데 엄마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선생님도 널 도와주셔.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말고 이해가 될 때까지 다시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공부법으로 나아가라. 이러한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강조하신 거죠. 저 또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여기지거든요. 여진어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야말로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모르는 게 있다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자신감 있게 저 이거 몰라요 해서 그 모르는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 수업 시간에 같이 수업해 나가면서 글쓰기 수업, 논술 수업 해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늘 강조하는 얘기예요. 모른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같이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풀어 나가야 한다.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첫째 아이의 그 일화가 소개가 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자, 다들 알겠지? 했더니만 이 아들이 아니요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그럼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이제 됐지? 하는데 이제 아니요 선생님 아직도 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답답한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아이가 선생님 저 아직도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들이. 그랬더니만 이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은 하지 않고 그래? 그럼 너네 엄마한테 가르쳐 달라고 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아이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나? 엄마는 분명히 모른다고 얘기해서 그 모르는 부분을 반드시 해결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몹시 당황스러웠겠죠.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의 반응 혹은 부모님의 반응으로 입을 꽉 다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몰라? 아, 그러는 거는 알아서 해, 해결해. 막 이런 대답들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입을 싹 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 안에 나온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스스로 잘 싸워 이겨냈더라고요. 그 상황을. 선생님의 다양성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마다의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나가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선생님한테는 모르는 게 있으면 절대 모른다는 말을 안 할래요. 그 대신 모르는 게 있으면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묻든지 혼자 공부할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선생님의 이야기하니까 그럼 이제부터 모른 채로 넘어가는 게 더 현명하겠다. 그게 아니라 선생님은 그렇게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면은 그것 자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를 엄마한테 묻거나 혹은 혼자서 책을 뒤적이면서 알아보거나 더 생각하면서 알아보거나 해서 엄마한테 묻거나 혼자 고민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의 친구들을 만나는데 해외 친구들도 함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함께 수업을 하는데 그 차이점이 보여요. 우리나라 학생과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의 차이점. 어떤 차이점일까요? 우리나라 친구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는 그 자세가 수업은 선생님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이크 닫고서 듣고만 있으려고 해요. 국제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거예요. 마이크를 켜고 선생님과 같이 자유롭게 대화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물어봤을 때도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모르면 모르는 거지 나는 배우는 학생이니까 그런 마인드가 장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신감 있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모르는 거를 알기 위한 그런 질문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 자유로운 질문이 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의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겠지 들으려고만 하고 그런가? 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학교에서건 혹은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건 뭐 형 누나한테건 뭔가를 물어봤는데 넌 그것도 몰라? 그런 걸 왜 물어봐? 너 혼자 해결해? 라든가 이런 어떤 반응으로 인한 물어봐서는 안 되는 건가?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모른다고 해야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아이인데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당연히 모를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저자인 박혜라님 같은 경우는 아이에게 강조하고 아이 또한 그거를 좀 받아들이고 또한 여러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그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아는 방법까지 이제 체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당연히 모르는 것은 넘어가지 않고 이해하려는 그런 공부법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고 이렇게 결국
서울대까지 갈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메타 인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하는 공부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이 저자인 박희란님의 이 세 형제 있잖아요. 세 형제 같은 경우에 초등 때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그런 친구들, 별 볼 일 없는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언제 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공부 잘하는 아이의 그 소문의 주인공이 된대요.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 때는요,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초등 수준의 것들은 범위도 굉장히 짧고 그 내용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를 하지 않고서도 그냥 툭툭툭툭 암기로 가능하거든요. 암기하기도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범위도 굉장히 짧고 쉬운 수준이고, 그러니까 암기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해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암기로 이거를 커버하려는, 그냥 암기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공부함에 있어서 암기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초력을 쌓아나감에 있어서 암기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게 암기도 같이 따라 붙어야 되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알려들지 않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외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초등 친구들이. 저도 이제 글쓰기 해 나가고 발표하기 해 나가다 보면은 그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그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면은 쉽게 갈 수 있는데 무조건 그냥 암기하려 듣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그 세세한 내용까지도 이해하면 똑똑똑똑 머릿속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써서 그거를 쓴 대로 읽으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암기하는 게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암기하고 바로바로 더듬지 않고 바로바로 매끄럽게 이야기하기에는 암기가 더 빠르거든요. 초등 친구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어떤 부분에 경쟁을 하냐 하면은 내가 얘보다 더 빨리 해야 돼. 내가 얘보다도 더 멋지게 해야 돼. 뭐 버벅대지도 않고 더듬지도 않고 더 멋지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하면서 말하다 보면은 더듬게 되고, 이해해 나가는 그 과정은 더듬으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길을 찾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암기하면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암기하면서 그냥 매끄럽게 더듬지 않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 무너지게 되느냐? 중고등학교 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초등 때의 수준과 중학교 때의 수준, 중학교 때의 수준과 고등학교 수준은 다르죠. 점점 난이도는 더 높아질 것이고 더 점점 심화된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러면 그거를 암기하는 게 너무 벅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저찌 중학교 때까지는 어찌저찌 암기가 통할 수 있지만 결국은 고등 때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의 주인공 아이들인 경우는 이해하면서 공부해 왔기 때문에 초등 때는 별 볼 일 없는 아이처럼 느껴졌던 것이겠죠.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초등 때 그렇게 잘 다져지고 기초력을 잘 쌓아왔던 아이들이기에 중학교 때는 날개 달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그 소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중학교 올라와서 엄마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중학교 오니까 공부가 정말 재미있어져. 알게 되니까 그 알매 재미,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점점 실력 발휘를 해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성취감 또한 대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되면서 잘해 나가는 아이, 서울대까지 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공부법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공부법일까요? 엄마가 이해할 수 있도록 늘 설명해 주면서 공부를 해왔다고 합니다. 박혜란 저자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엄마가 지식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고정관념?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무조건 더 많이 알아야 한다. 그 고정관념을 싹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도 엄마는 그것도 몰라? 이런 것에 좀 두려움을 갖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박혜란 저자님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는 대학교 나왔는데도 그것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 박혜란 저자님께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그 상황을 넘기셨더라고요. 대학 나왔는데 왜 그런 것도 몰라? 하면은 머릿속에 어떻게 모든 거를 다 집어넣고 계속해서 오래 가지 않아. 머릿속에 다 터져 죽겠다 하시면서 많이 배운다는 건 지식을 쌓아 나가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지혜는 뭔데? 무슨 지혜?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답은 몰라도 답을 알아나가는 그 과정을 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을 강조한 거예요. 답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그 문제를 어디까지 풀다가 엉켰는지 나한테 한번 설명해봐. 엄마는 전혀 모르는 문제니까 차근차근 잘 설명해 줘야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아들은 신이 나게 이제 엄마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바래서 엄마에게 설명해줘 해서 엄마도 알고 싶어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잘 이해해 나가면서 공부해 나가도록 그런 쇼를 엄마가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좀 지혜로운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막 설명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키워나갔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건 무엇이었다?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것인데요. 그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설명해 주는 것만큼 좋은 거는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엄마가 늘 공부하는 엄마이다 보니까 책과 함께하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먹을 거를 잘 챙겨주는 거. 고3 엄마의 그 의무 요건이 있다면서요. 이 책은 예전 시대의 책입니다만 요즘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엄마들이 필수 요건, 자동차를 마련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고3 아이를 태워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 학창 시절에도 중학교 시절에 엄마 아빠가 운전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고2 준비하면서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옆집에 있는 친구 아버님은 운전을 하시니까 그 차를 이렇게 얻어서 탔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곤 하는데, 이렇게 자동차를 마련하는 게 그 첫 번째 의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기.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2개 싸고 아이를 재워서 밥을 먹이는 동안에 미리 내려와서 시동을 걸어놓는 게 요즘 강남 엄마들의 의무 1조라고 한다 해서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요. 아직 까마득하죠, 초등 부모님들로서는. 고3이 되고 나서 이 박혜란 저자님께서도 과연 이제 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해요. 동훈아, 고3 엄마로서 엄마가 무얼 해줬으면 좋겠어? 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냥 하면서 부담 느끼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로서는. 그래서 또 다시 물었대요. 그랬더니만 아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썸씽 딜리셔스 마련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맛있는 거 챙겨달라는 얘기죠. 아들이어서 그런가요? 먹는 양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또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고3까지는 아니고 이제 예비 중학교 학부모인데 아들이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고 뭔가가 폭발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좀 잘 해소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먹을 거더라고요. 먹을 거.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선배맘들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먹을 거 정말 잘 챙겨줘야 된다. 먹을 거 하나면은 그냥 해결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아들들만의 사례인가 해서 봤더니만 딸 키우는 어머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오면은 늘 불요리 해준다. 고기 반찬 해주고 그런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으면은 그냥 기분이 스르르 녹더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먹을 것도 잘 챙겨주는 거? 이것 또한 좀 중요하지 않나. 성장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잖아요. 또 공부하면서 좀 지치잖아요. 우리도 뭔가 일할 때, 저도 뭐 글 쓸 때 그럴 때마다 뭔가가 심심하고 뭔가를 채워 담아야 될 것 같고 그럴 때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먹을 거 챙겨주는 것 또한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박혜란 저자님께서 쓰신 책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 도대체 어떤 비법이 담겨져 있길래 세 아들을 모두 서울대에 보냈고, 또한 이 책을 본 양소영 변호사님 또한 세 명의 아이들 모두 서울대에 보냈을까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